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음. 자, 경우야, 지금 뭐 독서실이나 그런 곳에 있으면 채팅창에 답을 해도 돼. 음, 독서실인가 보네, 경우. 그렇구나. 그래, 채팅창에 답을 해도 돼. 음, 자, 오늘은 너희들 형법 특강도 오늘도 저녁에 형법 특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아. 우리 내일도 복습 강의를 내일 저녁에는 못 할 것 같거든. 이제 토요일에 해야 될 것 같아. 또 토요일에 할 수밖에 없고 또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려고 하면 복습 강의도 토요일에 해야 될 거는 같아. 음.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학생들이 유튜브로 올려줄 거니까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했을 수 있거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경우야, 잠깐만 조금만. 니 들어왔으니까 지금, 경우 너는 1회독을 하는 거야? 아니면 2회독 하는 거니?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봐. 1회독이야. 어, 이게 자판 이렇게 입력하고 할 때 조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되고 막 그런 거는 있어? 이게 자판을 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더 안 물어보려고 그래, 쌤이. 괜찮아? 너는 지금 일회독 할 때 좀 어땠어? 좀 따라갈 만 했어? 아니면 좀 일회독은 역시 좀 버거웠어? 이해는 되었으면 너는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있다. 그대로 이대로 이해독 정도 하면 훨씬 잘 들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유튜브에 영상을 좀 보니까 이제 뭐 학습법에 대한 그런 것들 보니까 전혀 우리 학생들 수준과 이제 학생들의 어떤 요즘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런 교수법을 공부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것도 되게 많더라. 그래서 뭐 어떤 오늘 그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그 학습법을 코칭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던데 반복은 뭐 맞는 학습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아주 강한 의조로 이야기하더라. 근데 반복을 해야지 그거는 정말 음,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 예, 뭐그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학습 능력을 가지고 뭐 있다든가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어떤 그런 느낌은 잘 모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놀랐네. 어, 조금 건의할 거나 아니면 좀 그동안에 이제 좀 궁금했던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채팅창 남겨봐봐. 조금만 들어보고 바로 시작할 거야. 그런 건 없었어? 좀 건의할 거라든가 아니면 좀 그동안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뭐 잠깐 상담할 거라든가. 음, 이해독하고 특강, 그렇지. 이해독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도 특강이 두 번 이제 우리 2단계를 네가 말하는 것 같아. 2단계는 이제 두 번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이제 1차 시험 대비해 가지고 했고 이제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셈은 이제 내일 이제 저녁에 특강이 들어가는 건데 2차 시험 어, 경우는 지금 1회독이면 내년 1차를 혹 노리거나 아니면 이번 2회독하고 인강을 통해서 이런 핵심 정리 이런 것들은 추가를 해도 될 거는 같아. 이해가 좀 됐으면 이번에 그냥 1회독을 하면서 다시 기본 이론을 하면서 저녁에 강의를 따라가도 될 거는 같은데 조금 무리하긴 하겠지만 무리수를 두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추후에 네가 쌤하고 상담을 하고자 하면 다시 한번 톡을 남겨봐봐.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일단은 자, 여기 잠깐 볼게.
자, 쌤이 설명할 때 경훈이가 혹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 채팅창에 남기면 바로 선생님이 이거 답을 해주도록 할게. 이 채팅창을 쌤이 지금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이제 더 계속 들어가지 말고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봐.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할 것은 이 내용을 할 거야.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여기, 자, 우리 정거법 지금 하고 있거든. 자, 여기서부터 잠깐 보여줄게. 여기서 잠깐 보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2편 수사부터 나갔다, 그지? 이 수사, 그리고 3편 이 기소, 이제 수사를 끝내면 기소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4편은 이제 공개 재판이거든, 공개 재판. 이제 경훈이가 만약에 범죄를 했다면 수사를 진행할 거고, 그지? 수사기관이. 그리고 이제 수사를 했으면 이제 기소를 하겠지. 예. 기소를 하면 공개 재판, 줄여서 공판이 진행된단 말이야. 예, 공개 재판에 들어가 가지고 공개 재판을 이끌어가는 3주체, 그리고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소송 제기한 내용을 바꾸는 거 이 공장 변경이고, 자, 이 공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공판정에 어떤 출석, 뭐 검사나 피고인 그리고 심판자인 일은 다 출석해야 되겠다, 그지? 그 중에서 이제 검사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개 재판하는 길, 이게 공판기 기일은 날이거든. 이게 공개 재판하는 날에 대한 어떤 절차 진행, 모두 절차, 사심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런 과정들. 그 중에서 사실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 있다, 그지? 이 사실 심리에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신문하고 최후 변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했고, 이제 공판 심리의 특칙, 이제 심리를 진행할 때 뭐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도 있고, 공판 절차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갱신도 있고, 그지? 그다음 간단하게 공개 재판 진행되는 간이 공판도 있고, 자백을 해서, 그다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 절차가 있다, 그지? 자, 이런 내용들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자, 이 증거법에 이거는 우리 지난주 했던 거야. 이 증거법서론 여기 이제 검사가 증명을 하는 거다, 그지?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근데 검사가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도 잠깐 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증명이 엄격한 증명이잖아.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증명. 엄격한 증거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증거를 말한다, 그지? 이를 통한 이제 법관에 증명을 하는 것을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들, 주요 사실들을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 주요 사실은 공소범죄 사실, 처벌 조건,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고, 그지? 그래서 공소범죄 사실이라든가 처벌 조건,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증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능력을 배제하고, 또 고문을 통해서 나온 폭행, 협박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또 증거 능력에서 배제를 한다, 그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다음 전에 들은 증거를 우리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hearsay evidence라고 해. 영어로는 영비법상 우리 만들어진 제도거든. 영비법상 제도야 이게. 전문 증거, 전에 들은 증거는 신용성이 떨어지니까 증거로서 배제한다는 게 이게 전문 법칙인데 증거력이 없다는 거지. 근데 예외적으로 증거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증거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 그것이 311조, 312, 313, 314 그리고 315, 316조 있다, 그지? 이것이 이제 전문법칙 예외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 증거들은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지. 충분히 실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311부터 315조는 이제 서류 이야기란 말이야. 서류. 우리 전문 증거는 우리 각종의 서류라고 했다, 그지? 그 서류 안에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서류를 직접 재판하는 법관이 들은 게 아니고 서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이야. 이거 서류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경험자가 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든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든가 목격한 사람, 즉 범죄를 경험한 사람이 법정 외에서 진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법정 외에서 지금 유무죄를 심리하는 이 법정 외에서 진술한 것을 종이에 기재를 해서 이 종이가 들어오는, 서류가 들어오는, 이런 서류들은 원래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 왜 전에 들은 것을 서류에 담아서 들어오는 거니까 조작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서 규정한 311, 312, 313 그리고 3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서류들은 시용성이 충분히 정황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서 분위기상 보장이 되어 있는 서류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지.
이게 311조는 우리 수소법원법관의 면전조서라고 했고 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라고 했다. 그지? 그리고 313조는 일반 사인 작성한 조서라고 사인 작성한 서류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조서는 공적기관의 사실 보고적 문서를 조서라고 하는 거니까 사인 작성 서류 그냥 서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314조가 여기 있는데 이 314조는 312, 313조의 보충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나 사인 작성한 서류는 수소법원법관의 면전조서보다는 실용성의 어떤 정황적 보장이 떨어져. 그래서 수사기관 작성 서류는 그냥 증거로 쓰는 게 아니고 312조에서 몇 가지를 요구를 한다고. 이 요구 조건을 통과를 했을 때, 충족을 했을 때 그때 충분히 실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증거로 인정된단 말이야. 근데 수소법원법관의 면전조서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재판을 하는 수소법원법관의 면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아주 높은 것이지. 그래서 별다른 요건이 없어. 그냥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라. 그리고 또 이 315조도 마찬가지지. 일반 공무원이 작성한 것, 그리고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같은 업무 통상 과정에서 작성된 거, 기타 충분히 실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는 이런 서류들, 이게 315조에 규정이 있는데 이런 서류들도 충분히 실용성이 정황적으로 분위기상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단 말이야. 311조하고 3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서류들은. 그런데 312조나 313조는 311조의 수소법원법관의 면전조사나 315조의 이런 서류만큼은 신용성의 정황적인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수사기관 작성 서류는 312조에서 사인 작성 서류는 313조에서 몇 가지를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 요구 조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 그때 실용성이 충분히 정황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312조 수사기관 작성 서류까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요구 조건들을 법 조문을 통해서 살펴봤거든. 그러면 자 이번 주에는 이 사인 작성 서류가 313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그 313조에서 사인이 작성한 서류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구 조건이 있거든.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314조를 보게 되는데 이 314조는 수사기관 작성 서류, 사인 작성 서류에서 그 요구 조건이 312, 313조에 있는데 312조와 313조에서 규정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그냥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314조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허용한다는 거지. 어찌 보면 예배에 또 예배를 허용한다고 봐도 돼. 마치 이거는 제가 이제 빗대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칩에 들어갈 휴대폰 그냥 이야기할게. 휴대폰 보면 우리 패턴을 그리거나 하잖아, 그지? 근데 패턴을 만약에 까먹었어. 그러면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걸 설정해 두고 있잖아. 비밀번호 누르면 다시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근데 패턴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패턴을 까먹었거나 패턴이 휴대폰의 어떤 기기 오작동으로 작동이 안 되면 그때는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보충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이 비밀번호 아니야. 마치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사인 작성 서류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312조에서 또는 31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충족을 못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조건을 충족을 하면 다시 이 수사기관 작성 서류나 사인 작성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314조에서 잠깐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316조를 봐. 316조는 전문 진술이라고 해서 전에 들은 것을 법정에 나와서 직접 진술한다는 거죠. 지금 311부터 315조는 서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316조는 전에 들은 것을 직접 사람이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한다는 거야. 이게 전문 진술이 되는 거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술하는 거니까 실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전해 들은 것이라서. 그런데 전해 들은 것은 원래 증거로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전해 들은 것을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때 이것의 증거 능력을 316조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316조를 한번 살펴볼 거란 말이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증거동의라는 게 있고 탄핵 증거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잠깐만 키워주려고 했네. 그리고 여기 이제 증거 동의, 탄핵 증거. 이 증거 동의라는 이 탄핵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우리 전문 증거는 이렇게 예배 규정을 통과해야만 증거력 인정되고 이 311부터 316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는 아예 증거력이 없는데 만약에 자 검사가 전문 증거를 가지고 들어올 때 피고인 쪽에서 또는 피고인이 이렇게 전문 증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원래 증거력이 없는데 검사가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했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그게 바로 이 증거 동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잖아. 근데 예배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 증거 능력이 없는데 만약에 증거 사용에 동의를 한다면 또는 자 여기 312, 313조 같은 경우 또는 316조는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증거 사용에 동의를 한다면 굳이 이런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게 바로 증거 동의. 그러니까 증거 사용에 동의를 하겠다는 거죠. 원래 전문 증거는 증거를 못 하는데 증거 사용에 동의를 당사자가 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이 증거 동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증거 동의라는 것은 조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 이 탄핵 증거인데 이 탄핵 증거는 자 전문 증거는 원래 증거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예외적으로 311부터 316조는 증거력이 인정되는데 자 만약에 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문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력이 없잖아요. 물론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증거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예외 요건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증거력이 없다고 돼 있잖아. 그런데 자 이렇게 증거력이 없는 전문 증거라도 다시 한 번 더 탄핵 증거라는 것으로 쓸 수 있는데 이 탄핵 증거는 이게 뭐냐면 탄핵 증거라는 것은 탄핵한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한다는 것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잖아요. 우리 탄핵이라는 말은. 이 탄핵 증거라는 것은 뭔가 어떤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것,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이걸 탄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피고인이라든가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을 한 것, 이 진술의 증거로서의 가치, 이게 이제 증명력인데, 이 증거로서의 가치, 증명하는 힘 말이지, 유죄를 증명하는 힘. 이 가치를 다운시키는 것, 이게 탄핵 증거.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라도 탄핵 증거라는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강의 시간에 아주 간단한 내용. 지금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명력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증명력은 이제 이 증명력 들어오면 이게 끝났다고 보면 돼요. 증명력은 증거로서의 가치, 유죄를 증명하는 힘인데 이것을 법관이 자유롭게 심정을 형성한다 해서 이것을 자유심정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근데 이 자유심정주의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증거로서의 어떤 가치, 증명하는 힘은 법관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판단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 자백 보강 법칙 그리고 공판 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것은 이 어떤 뭐 피고인이 자백을 했을 때 이 자백이 아무리 믿을 만한 자백이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못 때리고 자백만으로 유죄의 심정을 형성하는 것은 안 되고 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 유죄를 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이런 왜 자백 보강 법칙을 두고 있냐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허위 자백으로 인한 그런 오판의 어떤 위험을 조금 줄이고자 이런 법칙을 두게 된 것이죠. 이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판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수동 절차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법관리가 그 증명력, 증거로서의 가치는 자유롭게 판단하지 말고 공판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은 기재가 된 대로 무조건 믿으라.
증명하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일단 거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증거법이 끝나요. 다시 한 번 더 증거법 종합 정리를 한다면 자, 증거법은 기본적으로 증거법 서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서론 이제 검사가 증명을 하는데 증명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근데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증명이 엄격한 증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실? 중요한 사실. 그 중요한 사실한 것은 뭐라고? 공소범죄 사실 같은 거.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증거 능력은 어느 경우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어야 되고 자백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한 자백이어야 하고 전문 증거 같은 경우에는 311조부터 316조에 해당되었을 때 증거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외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상의 동의를 하면 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증거 동의도 하지 않고 이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전문 증거는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탄핵 증거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증거 능력이 끝이 나면 이제 증명력으로 넘어와서 증명하는 힘, 유죄를 증명하는 힘, 증거로서의 가치는 법관이 자유롭게 그 증거로서의 어떤 가치는 증거 능력 말고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해서 조사했을 때 그 조사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증명하는 힘, 증거로서의 가치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백이란 증거는 아무리 자유롭게 심정을 형성해서 유죄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도 보강 증거까지 있어야만 된다는 자백 보강 법칙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수월하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재판을 완전히 끝을 내는 마지막 재판인 종국 재판을 보게 되는데 이 종국 재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형식 재판하고 실체 재판. 우리 첫날에도 했던 거다, 그죠? 자, 형식 재판은 이제 여기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관할반 판결, 면소 판결. 그리고 이제 실체 재판은 실체라는 것은 유죄, 무죄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무죄 판결, 유죄 판결. 그리고 이제 이 형식 재판의 면소 판결과 실체 재판이 무죄, 유죄. 자, 이것들은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기판력을 그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기판력은 이미 기자의 판단 판자, 힘력자, 이미 판단된 사건, 발생하는 힘. 이미 유무죄가 판단된 사건에는 다시 유무죄 판단을 못한다는 이 기판력. 다른 말로 일사부재리 효력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편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사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이 사편은 1심 공개재판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자 2심과 3심 공개재판을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상소죠. 상소. 2심과 3심을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2심과 3심. 이거는 1심. 1심 재판에 불만이 있는 검사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하소연 제기 가능하죠. 이게 상소. 이 상급법원에 올라오면은 이제 상소부원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상소 통칙 그리고 상소 각칙 자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상소 통칙은 형법 총론과도 같은 거고 상소 각칙은 형법 강론과 같은 것인데 이 상소 통칙은 자 이거 미확정 재판을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했을 때 이 미확정 재판에 대한 상급법원 불복 제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심 판결 2심으로 올리는 항소가 있고 2심 판결 3심으로 올리는 상고가 있고 또 1심 법원의 결정이란 재판을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항고가 있고 항고를 받은 법원이 한 결정을 다시 또 대법원에 다시 재차 항고를 제기하는 재항고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의 공통분모를 끌어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상소통칙. 그 상소각칙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심, 자 항소, 상고, 그다음 항고, 재항고,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상소각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소각칙은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이것은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안 할 건데 상소통칙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세하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내일. 일단 상소 통칙 부분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상소건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발생한 상소건이 또 언제 소멸하는지 소멸한 상소건을 다시 되살리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고 자 그러면 자 상소건자가 만약에 상소건이 발생하면 이제 상소를 제기할 건데 그 전에
상소를 제기했을 때 만약에 그 상소를 상급법원이 받아주었을 때 그 상소를 제기한 자에게 돌아가는 이익, 즉 법률상의 어떤 개선이나 변화, 법적인 어떤 개선이나 변화, 제가 상소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상급법원이 인정을 해주었을 때 그 상소를 제기한 자에게 돌아가는 어떤 혜택, 이익이 있어야만 그 상소 제기는 적법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 제기가 적법이 되고 그리고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상소 이익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상소 이익이 있으면 이제 상소를 제기할 거고 또 제기한 상소 취하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생긴 상소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소 제기, 그리고 취하, 그리고 포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럼 이제 상소를 제기할 때 꼭 자기가 1심에서 재판받았던 모든 것을 상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냐? 일부만 상소 제기 못하느냐? 가능해. 그게 이제 일부 상소라는 거고 일부 상소. 만약에 자 지금 이제 경우야 네가 만약에 A죄하고 B죄 두 개를 재판받고 있어. 네가 두 개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근데 A죄는 무죄가 되었고 B죄만 유죄가 됐단 말이야. 두 개의 범죄인데 A죄만 유죄, B죄는 무죄. 그럼 무죄는 올리고 싶지 않잖아 상급법원에. 왜? 좋은 거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무죄가 불만이겠지. 그런데 피고의 입장에서는 무죄는 좋고 유죄만 불만이겠다, 그지? 그럼 유죄만 일부만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가? 있다는 거지. 그게 일부 상소야. 자, 일부 상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일부든 전부든 상소를 제기했을 때 만약에 이게 피고인만이 상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또는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상급법원은 원심에서 받았던 형보다 더 불이익한 형 선고는 못한다.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불이익한 형 선고는 금지하겠다는 그런 원칙이지. 이런 원칙을 왜 두고 있냐면 피고인 측에서 혹 상소를 제기했을 때 형이 더 올라가는 어떤 그런 어떤 부담 이것 때문에 상소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거고 결국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혹 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해서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끔 해준 이 취지가 달성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자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를 위해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네가 원래 받았던 형벌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원칙이 바로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죠.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은 그의 중요성이 낮아서 설명을 생략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상소 통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검사하고 피고인이겠죠. 그런데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소 대리권자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 피해자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변법배직형 가동구라고 했죠.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그런데 두 군데 즉부심과 보석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빠지고 자 변법배직형 이렇게 이래가 이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검사 그리고 피고인 쪽에서는 피고인이 되는 거고 또 상소 대리권자,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 이네가 이제 상소를 대신 제기할 수 있는 권한자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다음 이 상소권자가 이제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소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발생했다면 이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이제 상소를 제기하는 거죠. 제기를 할 때 꼭 전부를 상소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고 자 일부든 전부든 상소를 제기했을 때 혹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불이익하게 형선고는 못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자 5편 내용이지만 이제 무엇을 잠깐 보냐면 재심. 이 재심은 유죄가 확정이 되었을 때 유죄가 확정됐을 때 유죄가 확정되는데 만약에 진범이 잡혔다. 진범이 진짜 범죄자가 뒤늦게 그런 경우에는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희생을 시키더라도 정의를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다분히 있으니까 다시 유무죄를 심리하겠다고 해서 재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재심이 가장 핫해요. 이 뒷부분에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1시간 정도를 들여가지고 재심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재심은 뭐라고요?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진범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범. 또는 내가 강도죄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게 강도죄가 아니고 뭐 절도죄나 폭행죄다.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등장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강도로 유죄가 확정했지만 내가 강도가 아니고 폭행이나 절도라고 한다면 강도보다 훨씬 더 경한 범죄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재심.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6편으로 넘어가서 6편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하냐면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재판을 이제 확정된 것을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누가 집행을 지휘하고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유형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재산형은 또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뭐 벌금 같은 재산형은. 근데 이 재판의 집행 부분은 거의 경찰 쪽에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의를 기본 1단계 강의에서는 강의를 안 할 겁니다. 2단계에서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출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형사보상은 뭐냐면은 이거는 구금에 대한 보상인데 만약에 구속수사나 구속재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불기소가 되었다. 또는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동안에 빵에 있었던 이 기간을 구금돼 있던 이 기간을 구속돼 있던 이 기간을 돈으로 보상을 국가가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형사보상. 만약에 구속재판을 받았는데 유죄가 확정됐다면 만약에 내가 구속 상태로 6달 동안 재판받았는데 만약에 유죄가 확정됐는데 징역이 1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던 기간이 6달이면 6달은 이미 콩밥 먹은 것이기 때문에 1년이 확정됐을 때 이 1년에다가 이미 6달은 먹었으니까 6달은 빼주고 나머지 6달만 집행을 하게 되면 토탈 1년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요. 형사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근데 형사보상도 거의 출제가 안 돼서 2단계에서 잠깐 언급할 거니까 1단계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자 이렇게 하면 6편이 끝나고 이제 1편으로 와서 1편 우리 1편을 안 하고 2편부터 했거든요. 1편은 뭐냐면 형사소송법 총설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의 의의 자 형소법에 이제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형소법이란 것이 뭐냐 이제 마지막에 근데 우리 첫날에 거의 했죠. 형소법이 뭔지, 형법이 뭐고 소송법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형소법을 다 공부한 이제 마지막에 한 15분을 남겨놓고 우리 형소법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이게 뭐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형사 절차는 지 마음대로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 사법 같은 거 보면은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 높고 그래서 지금은 형사 절차를 법에다 규정해놓고 법대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 형사 절차가 규율되어 있는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연원이라고 하는데 법의 연원, 이거 줄여서 법원. 유무죄를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고 법의 연원,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법의 존재 형식, 줄여서 법원. 자, 법원. 자, 형사 절차가 규율되어 있는 법전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것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 법전에 대부분 들어가 있죠. 또 형사소송 규칙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형사 절차가 규율되어 있는 법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헌법전, 한 나라의 제상위법인 헌법전에도 형사 절차에 관한 많은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법원에 헌법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형사보상이 있죠.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재판 집행 및 형사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형사 보상에 관한 법률, 그 형사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자 형사 절차가 규율되어 있는 법의 존재 형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 우리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있고 적결심판 절차법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저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사 절차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규율되어 있는 이 법전의 이름, 법원을 공부할 때 잠깐 언급이 되는 거고. 자, 이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범위, 장소는 어디에 적용이 되고 시간은 언제까지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 소송법이 적용될 건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에 우리 소송법이 적용되고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겠죠. 그다음 이제 시간은 법이 시행되고 그 법이 폐지가 될 때까지 적용되겠죠. 시행 시부터 폐지 시까지 시간은 그다음에 사람은요 당연히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이것은 형법의 적용 범위와 그대로 일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사성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목적, 이념이 있겠죠. 뭐 실체, 즉 유죄, 무죄의 줄임말이라고 했는데 유죄, 무죄를 밝히겠다.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도 신속하게 한번 실체를 밝혀보자. 이 세 가지가 형사소송의 목적이고 또 이념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세 개. 이 세 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1편, 자, 2편이죠. 2편 수사편, 3편 기소, 4편 1심 공판, 그 다음에 5편 2심, 3심, 그리고 확정됐을 때 재심,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확정된 것을 집행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 소송 구조. 실체를 밝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체를 밝히는 방법, 이제 규문주의하고 탄핵주의라는 게 있어요. 규문은 이거는 이전에 사극에서 보는 그런 어떤 소송 구조, 재판의 어떤 실체를 밝히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 사극에서 보면 따져 묻고 고문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규문주의. 자, 전부 다 한자입니다. 이 규문이라는 것은 따져 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탄핵주의는 오늘날의 어떤 법적, 오늘날의 재판의 모습을 바로 탄핵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추자, 기소한 검사가 있고 소추당한 피고인이 있고 이들의 어떤 대립투쟁을 통해서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이런 것을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사소송법 총설에 관한 이야기. 자, 총설은 형사소송법이 뭐냐? 형사 절차를 규율한 법이다. 그럼 형사 절차가 규율되어 있는 법전의 이름들 한번 정리해보자. 그리고 이런 법전이 적용되는 장소, 그리고 사람, 시간은 언제냐? 그리고 이런 소송법을 통해서 하려는 목적이 뭔데? 실체를 밝히겠다. 어떻게?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도 신속하게 밝혀보자. 그러면 실체를 밝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따져 물을 거냐? 아니다. 이전에 규문주의였는데 규문주의 따져 묻는 식으로. 근데 이거 인권 침해수가 높다. 지금은 탄핵주의. 소추자고 심판자가 분리된 상태로 자, 소추를 한 검사와 소추를 당한 피고인의 대립투쟁을 통해서 결국 심판자는 심판하게 되는 이런 형태, 오늘날의 어떤 재판의 모습인 탄핵주의.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 우리 소송법이 일단락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쭉 눈으로만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쭉 마무리 지을 내용은 구주가 나오면 더없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 8주밖에 나오지 않아서 잠깐 한두 시간 보강을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자, 그런데 일단은 맞춰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떤 거? 이제 우리 사인이 작성한 서류. 그러니까 서류는 증거를 못한다. 이게 전문법칙. 근데 예외적으로 311부터 3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그중에서 사인이 작성한 서류인 313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고 그리고 이것들의 어떤 보충 규정 3.1사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해 들은 것을 법정에 나와서 직접 사람이 진술하는 것 원래 증거로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316조에서 전해 들은 것을 사람이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거든요. 그 316조 잠깐 살펴보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증거 동의 보고 탄핵 증거 보고 그리고 이제 증명력으로 넘어와서 우리 증거 능력 있는 증거를 조사를 했을 때 그 증거로서의 가치, 유죄를 증명하는 힘은 법관이 자유롭게 심정을 형사하는데 예외, 자백의 경우에는 보강 증거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재판, 이제 끝을 낼 때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내는 재판 그러니까 쭉 심리가 진행됐다면 이제 마지막 재판이 있어야 되겠죠. 법원이 1심 재판을 끝을 내는 완전히 끝을 내는 중국 재판, 형식 재판과 실제 재판. 형 재판에 4개, 실제 재판에 2개. 우리 첫날부터 했던 거다. 그죠? 그런데 자, 면소 판결, 무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거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이 기판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살펴보고 이게 끝나고 나면 4편이 끝이 나니까 이제 5편으로 넘어와서 자, 2심과 3심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이게 상소. 2심이나 3심으로 올릴 때 그 공통분모 누가 올리느냐, 누가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상소권은 언제 발생하고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익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럼 이익이 있으면 상소 제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일부만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가. 있다는 것이고 혹 피고인만이 상소를 제기했을 때 혹 불이익하게 형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마라. 불이익하게 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 이런 법적인 보장.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진범이 잡혔어. 진범이 잡혔어. 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유무죄를 심리하는 재심. 중요한 주제고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판의 집행과 형사 보상에 관한 이야기 이제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형사소송법 총설 1편으로 와서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하면 우리 소송법이 끝이 납니다. 자, 경우야 지금 뭐 어때? 이제 쭉 어떤 내용을 할 건지는 좀 윤곽이 드러나? 음, 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체계를 딱 잡고 수업을 들으면 훨씬 나은데 애들은 아직까지 그거 몰라. 경우는 어때? 한번 이렇게 쭉 윤곽을 보고 너는 처음부터 계속 따라왔던 것 같은데 윤곽을 한번 잡고 수업 들으니까 훨씬 편하지 않더나? 네 생각을 한번 말해줘 봐봐. 이런 예습 강의는. 그렇지. 근데 이것을 애들은 몰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들이 상당히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래, 마음적으로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경우는 이해독을 하는 요가 있어. 그냥 이런 거 없이 이해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머릿속에 남는 건 없거든. 오히려 이런 예습 강의가 오히려 더 머릿속에 많이 남을 수도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봐, 경우야, 너도. 이런 예습 강의가 오히려 머릿속에 더 많이 남다. 지금 네가 더 다른 과목들도 막 들어보곤 했지만 일회독을 했을 때 일회독을 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단 말이지. 그런데 오히려 목차를 본다거나 이렇게 예습 영상을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봤을 때 오히려 우리 기본 강의, 실제 강의로 들어갔을 때도 잘 들리거니와 오히려 더 머릿속에도 더 오히려 이런 예습 강의했던 내용들이 압축 정리된 것이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 이걸 통해서 계속 앞으로 더 살을 붙이면 될 거라. 자, 그러면 자 오늘 경훈이도 이제 형법 총각은 했어? 형법은 총각했어? 총각 못했어? 그러면 다음 주에 기본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 1시간 분량 정도 남았대? 1시간을 더 하는구나. 1시간을 이제 빨리 좀 당겨가지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겠다고 했구나. 나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 음. 볼록이랑 형법만 양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볼록이가 아직 수동법을 몰라서 그래. 지금 이게 수동법이 2007년에 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들어오고 첫 1회독 때는 수동법이 설명할 거리가 참 많아. 나중에는 형법이 판례가 많아서 양은 많기는 한데 처음에 공부할 때 수동법이 상당히 좀 버겁긴 해.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제 너도 이제 형법 복습도 하고 그렇게 해. 오늘 이제 고생했고 내일은 복습 강의가 지금 10시에 진행되기 어려워. 내가 10시에 수업을 마치거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야 되니까 열차 안에서는 우리가 강의를 할 수 없어서 토요일에 내가 내일 수업할 때 말을 해줄게. 언제 할 건지. 자, 그러면 오늘 수고했고 푹 자고 내일 보자. 그래 고생했어.